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 김도현 박사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라고 서로 조언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게을러져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게을리하세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움을 느끼기 쉽죠. 바둑을 두며 1시간 넘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휘청거리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활동하세요. 정원을 돌보거나 동네를 산책하거나 지인의 집에 들러 차 한잔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도시에 사신다면 집안일을 조금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자녀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과식하는 것을 게을리하세요.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배불리 먹고 적게 자야 건강하다는 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먹을 양의 80%만 먹으세요. 단백질이 많은 음식보다는 채소, 현미, 잡곡, 참깨 등을 드시고 물론 적당한 고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사랑으로 사다 주는 우유 한 잔도 좋은 영양 보충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늦게 자는 것을 게을리하세요. 젊은이들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거나 컴퓨터를 하며 깨어있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찍 자라고 잔소리하죠. 하지만 각 연령대마다 생체 리듬이 다릅니다. 우리 나이에는 일찍 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밤 근무를 하시거나 아침에 국수 가게를 여시기 위해 밤에 육수를 끓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밤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는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정쯤에는 깊은 잠에 들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아침 4시 30분이나 5시에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6시간 30분에서 7시간의 수면이면 충분합니다. 일찍 일어나셨다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시고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늦잠을 자고 다른 날은 일찍 일어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매일 3,000보 걷기 또는 3km 걷기와 같은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네 번째, 술자리를 게을리하세요. 술자리는 식사와 다릅니다. 식사는 짧은 시간 내에 끝나지만 술자리는 오래 지속되면서 건배를 외치고 안주를 계속 먹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여기에 술까지 더해지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평생 고생하다가 이제 와서 먹는 것마저 못 먹고 술도 못 마시면 뭐하러 사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니까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5번째, 전자기기 사용을 게을리하세요. 특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세요.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사주고 인터넷을 연결해주면 유튜브부터 SNS까지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됩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국왕이든 농부든 모두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8시간은 수면, 몇 시간은 식사, 몇 시간은 운동, 나머지는 가족과의 시간 등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전자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마시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연못가를 거닐거나 옥상에서 화분을 가꾸거나 새나 물고기를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일 대상을 주고 몸을 움직이게 하며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늘이 정해준 수명을 바꿀 수 없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를 게을리하시면 건강을 지키고 자녀,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벌과 함께 다니면 꽃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파리와 함께 다니면 더러운 곳을 찾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면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에서 나쁜 면만 보고 누구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풍쟁이라 하고 말이 없으면 오만하다고 합니다. 부유하면 거만하다 하고 가난하면 게으르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 유용한 내용을 공유해도 감사하거나 격려하는 말 없이 그냥 허풍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세상의 어두운 면만 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에 관한 기사를 읽어도 진짜 그런 선생님이 있겠어? 라고 의심하거나 선행을 베푸는 경찰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불쌍합니다.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 물들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검은 안경을 쓰고 있어서 한낮의 밝은 태양 아래서도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검은 안경을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삶은 선과 악, 다양한 색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온통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그들은 우리 마음에 불편함만 심어줄 뿐입니다. 둘째, 화를 잘 내고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작은 다툼이라도 주먹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술자리에서도 서로 친구처럼 지내다가 말싸움이 벌어지면 욕설을 하고 폭력으로 위협합니다. 한 대 쳐버리겠다. 코피 터지게 때리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는 지성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삶에서는 모든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화와 이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항상 폭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성공했을 때는 대단해요, 자랑스럽습니다 라며 치켜쓰지만 어려움에 처하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 상황이 나빠지면 등을 돌려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 손을 베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좋을 때만 있고 어려울 때는 사라지는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넷째, 항상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아도 의견을 제시하고 모든 일에 참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옛말에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 하늘의 일, 다른 사람의 일, 그리고 자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며 하늘의 일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날씨에 불평하고 타인의 일에 끊임없이 간섭하면서 정작 자신의 일은 완수하지 못합니다. 7월에 장마가 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데도 이 비 때문에 짜증나 라고 불평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누구와 사귀는지, 누구의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는지, 누구의 아내가 어떻다는지 등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온라인에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면서 마치 그 사람이 자신에게 큰 해를 입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끼어드는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다섯째,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를 질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감정은 먼저 그 사람 자신을 괴롭힙니다. 누군가가 자신보다 나아지면 불편해하고 그 사람의 성공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같은 동네에서 두 집이 모두 가난했을 때는 사이가 좋았는데 한 집이 잘 살게 되고 큰 집을 지으면
갑자기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 집이 기초 공사를 할 때부터 트집을 잡고 콘크리트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집으로 떨어지면 큰 문제로 만듭니다. 심지어 관공서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그 돈이 정직하게 번 돈이겠어? 아마 불법으로 번 돈일 거야 라고 험담합니다. 이런 태도는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마치 옆에서 걷는 사람이 자신보다 빨리 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언젠가 그들은 당신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피해야 할 유형들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이들과 접촉해야 한다면 필요한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개인적인 우정이나 비밀 공유는 피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부부관계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도 됩니다.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부부관계는 즐거운 여가 활동입니다. 평생 동안 부부는 수천 번의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몇 번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신체의 생식기관은 오락구역이라고도 불립니다. 특별한 비용 없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이죠. 둘째, 부부관계는 일종의 운동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당뇨, 고지혈증, 불면증 등의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생활도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60대나 65세가 되어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생활도 활기찬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듯이 머리카락은 휘어져도 그 일만큼은 늙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생활은 전신 운동이기도 합니다. 걷기는 다리만 강화하고 수영은 팔과 어깨를 강화하지만 성관계는 전신을 활용합니다. 호흡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땀이 나고 모든 근육이 움직입니다. 즉, 성관계 중에는 몸의 모든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부부관계는 통증을 완화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작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질병 위궤양, 급성 맹장염, 심장병 등은 병원에서 치료해야 하지만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다리 통증 같은 가벼운 불편함은 부부관계 후에 종종 완화됩니다. 인체는 놀라운 기계입니다. 성관계 중에 느끼는 쾌감은 뇌에 영향을 미치고 뇌는 통증을 완화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 후에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넷째, 부부관계는 화해의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는 서로 불만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밀한 시간을 가진 후에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화해하기 쉬워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짜증을 내다가도 부부관계 후에는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의 게으름에 불평하다가도 친밀함을 나눈 후에는 그 불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옛말에 노란 나비가 무잎에 앉았네, 부부가 다투어도 아이가 화해시키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부부 사이의 작은 갈등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부관계는 좋은 수면제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문제를 겪습니다. 낮에 누군가 주신 녹차나 커피 한 잔 때문에 밤새 뒤척일 수 있습니다. 1부터 1000까지 세어도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부부관계는 이런 상황에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몸은 성관계 후에 편안함을 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쉽게 잠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부드럽게 접근하세요. 젊었을 때처럼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즐기세요. 케이크를 한 입에 다 먹으면 금방 없어지지만 조금씩 음미하면 오래 즐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에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이를 이해하고 충분한 전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당뇨병,
고지혈증, 통풍 등의 질환이 있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조언을 듣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무리하지 마세요. 셋째, 청결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면 작은 불쾌함에도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다양한 위생 제품이 있으니 청결을 유지하여 경험을 더 즐겁게 만드세요. 성관계는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즐기세요. 다만 젊었을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서 언급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세요. 추가로 여러분이 절대 성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옛 연인과의 관계는 피하세요. 물론 옛 사랑은 잊기 어렵습니다. 마을 축제나 가족 모임에서 옛 연인을 만날 수도 있고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은 좋지만 육체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18살의 그녀나 20살의 그가 아니라 지금의 50대나 60대의 실제 모습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가 밝혀지면 질투, 갈등, 소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망치지 마세요. 둘째,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는 피하세요.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성매매 여성은 매일 여러 명의 고객을 만나며 다양한 감염원에 노출됩니다. 임질, 매독, 성기 사마귀 등의 성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병에 감염되면 배우자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웃과의 관계는 피하세요. 근접성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배우자가 외출했을 때 또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이웃을 만나는 것은 반복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비밀이 드러납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CCTV가 있고 주변 건물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또한 이웃들의 눈과 귀도 소문을 빠르게 퍼뜨립니다. 결국 관계가 밝혀지면 두 가정 모두 불화가 생길 것입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하지만 두 집이 원수가 되면 상황은 매우 불편해집니다. 한쪽 남편은 아내를 때리며 내가 없을 때 옆집 남자와 잤지 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쪽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며 항상 감시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평화를 위해 이웃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반드시 피하세요. 넷째,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절대 금지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노인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세 미만은 아동으로 간주되며 국제적으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봅니다. 설령 아이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런 관계가 밝혀지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아동 성폭력으로, 13세 미만이라면 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많은 경우 오랜 시간 혼자 있는 노인들이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도시에서 일하러 가고 성적 욕구가 있을 때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위를 통해 스스로 해소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욕구를 느낄 때 화장실이나 개인 공간에서 자위를 하면 긴장이 풀리고 위험한 행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 구성원과의 근친 상간적 관계는 절대 금지입니다. 며느리는 여러분의 자녀와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아들이 해외에서 일하거나 멀리 있더라도 며느리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내 남편이 없으니 내가 도와주겠다는 생각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는 아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며느리의 자매, 아내의 친척, 의붓자녀 등과의 관계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가족의 화합을 깨트리고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성적 욕구는 식욕이나 갈증과 같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은 것처럼 욕구가 있으면 성관계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이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존중해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노년기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과정에서 비슷한 단계를 거칩니다. 학교에 다니고,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안정된 직업을 갖고 특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면 부모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고 부모로서의 책임이 일시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50대가 되어도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걱정합니다.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일하며 어떤 경우에는 집이나 차도 구입했지만 결혼에는 소극적입니다. 부모들은 주말이나 명절에 자녀들이 집에 오면 항상 언제 여자친구를 데려올 거니? 또는 언제쯤 우리가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내 결혼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 결혼은 언제 하나요? 딸은 왜 아직 결혼 안 했나요? 라고 물어보니 부모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이런 압박은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도시에서 일하는 딸에게 전화해서 다음에 집에 올 때 남자친구 안 데려오면 아예 오지 마. 또는 올해 말까지 결혼 안 하면 내년부터는 네가 알아서 결혼해라.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압박까지 가는 것이죠. 부모의 바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양쪽 모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자녀들이 일찍 결혼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많은 젊은이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사실 그들도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압박을 주기보다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나친 압박은 피하세요. 결혼은 옷을 사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서 적당한 옷 하나 사?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결혼도 평생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정한 파트너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급하게 결혼했다가 불행해지고 이혼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돌아와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말로 아버지는 언제 손자를 안아볼 수 있을까? 또는 너와 같은 나이의 친구들은 벌써 아이가 있어 라고 말하는 정도로 그치세요. 최후 통첩처럼 여자친구 안 데려오면 집에 오지 마 라는 식의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로 자녀들이 집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도시의 젊은이들 중에는 명절에 가짜 연인을 고용해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향에 가서 내 여자친구인 척 해줘.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웃으면 돼. 하루에 100만 원 줄게 라는 식으로요. 이것은 건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둘째, 자녀가 정말로 파트너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결혼을 미루는 것인지 구분하세요. 어떤 젊은이들은 내성적이거나 기술 분야에서 일하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많은 시간을 보내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소개해준다 해도 대화가 서툴러 두세 번 만남 후에 상대방이 더 이상 만나자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스마트폰, 컴퓨터, 소셜미디어 등 많은 오락거리가 있어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일부 젊은이들은 도시에 집을 살 때까지 결혼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지금은 돈을 모으는 중이에요. 2년 후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결혼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초가집 두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낭만적인 생각으로는 살기 어렵습니다. 안정된 주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집을 마련한 후에야 파트너를 찾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미 30대 중반이나 후반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는 왜 이 나이까지 결혼을 안 했지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관계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파트너를 찾고 서로의 계획을 공유하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결혼 전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요. 1, 2년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이해하고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몇백만 원 모았어요. 함께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파트너의 기여, 그리고 본인의 저축을 합치면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 차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면서 관계도 발전시키고 집도 알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파트너가 있으면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사교성이 부족하다면 친지나 지인을 통해 적절한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데 여자친구 사귀는 것에 서툴러요. 좋은 인연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 사람이 만날 기회를 만들고 성인으로서 서로를 알아갈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조언하자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그들은 아직 자녀 결혼시키기라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결혼 절대 안 할 거예요. 또는 아직 관심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솔직한 마음을 나누세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적절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또는 안정된 주거가 없으면 결혼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돈을 모으는 중이에요 라고 설명하면 부모님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는 계획이 있어요. 집을 마련한 후 결혼할 생각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들, 딸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생에서 경력과 가정은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둘 다 균형을 이루어야 새가 멀리 날 수 있습니다. 경력이 가장 중요하고 돈을 벌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가정을 이루고 경력을 쌓는 것이 가능하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영역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